윤식은 종일 웃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관리동 작은 모임실에서 노란 국화 대신 작은 안개꽃을 올려놓고 상견례도 예식장도 생략한 동네 혼인신고 축하 모임을 했다. 사람들은 요즘 재혼은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네요 하면서 떡을 집어먹고, 또 누구는 그래도 말벗이 생기면 밥맛이 달라져요라며 등을 두드렸다. 칠순이 넘은 손등에 축의금 봉투를 건네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복지관 봉사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해가 기울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초겨울이라 바람이 맺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자는 모자를 고쳐 쓰고 걸음을 늦추었다. 여보. 응? 오늘은 내가 방을 먼저 좀 꾸려도 될까요? 그럼. 그러자고. 윤식은 오래된 습관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소파 등받이에 접어둔 담요를 반듯하게 펴놓았다. 분자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작은 찻잔 2개를 꺼내놓았다. 차향이 퍼지는 동안 그녀는 장롱 위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려왔다. 두 손으로 꾹 끌어안아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자리 잡았다. 방은 깨끗했다. 새로 산 얇은 솜니불이 햇살 냄새를 품고 있었고, 벽엔 시골 산수화를 한 장 붙였다. 낯선 둘의 생활이 이제 막 걸음을 때려는 밤, 분자는 상자를 열고 꺼낸 것을 이불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오래된 액자, 소형초, 흰 봉투, 그리고 작은 손거울. 여보, 분자가 말했다. 이건 첫날 밤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식은 상자 속 액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비틀렸다. 액자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앞머리를 얌전하게 내리고 앉아있는 오래전 아내였다. 선명하지 않은 사진, 그러나 익숙한 눈동자. 분자가 가만히 웃었다. 쌀집 아저씨가 사진관을 겸하는 거 알죠? 거기서 액자를 하나 골랐어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제가 모시고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윤식은 말문이 막혔다. 저 싫으면 말씀하세요. 치울게요. 하지만 전 과거를 문 밖에 두고 들어오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면 각자의 지난 사람들까지 함께 앉아야 우리가 덜 미안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초를 켜고 작은 접시에 받쳐 액자 옆에 놓았다. 봉투를 펼치더니 손글씨로 적은 편지를 꺼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분자가 읽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선배님, 저는 분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집에 처음 들어왔어요. 선배님이 지켜주던 자리를 제가 나눠서 쓰고 싶습니다. 선배님을 밀어내러 온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덜 외롭도록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모자라도 늙어서도 끝까지 이 사람 편이 될게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액자 뒷면에 끼웠다. 그리고 손거울을 윤식에게 건넸다. 여보,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을? 네. 이 얼굴이 선배님께 드릴 약속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약속하려고요.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하고 허세 안 부리고 혼자 아프지 않겠다고. 윤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가를 보았다. 잔주름이 얽히고 설켜 있는 늙은 얼굴. 그런데 그 주름들 사이사이로 새까만 구멍처럼 뚫려 있던 공허가 조금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모시자. 그 밤은 이상하거나 무섭지 않았다. 다만 무게가 있었다. 두 사람의 과거가 방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찾아 앉는 묵직한 시작의 무게였다. 오래된 사진 앞에 놓인 초가 작게 흔들렸고 윤식의 손등 위로 분자의 따뜻한 손바닥이 포개졌다. 며칠 후 윤식의 아들 도윤이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부터 바닥을 지켜보는 눈빛이 예민했다. 아버지,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도윤의 시선이 곧장 액자에 꽂혔다. 엄마의 젊은 날이 새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건. 분자가 먼저 나섰다. 제가 모셔왔어요. 어머니 사진을요? 새어머니가? 그녀는 도윤의 눈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네. 이 집 첫날 밤에 같이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색함과 감사함이 뒤엉킨 얼굴이었다. 그러나 곧 표정은 굳었다. 아버지,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그는 돌려 말하는데 서툴렀다. 재산 정리는요? 아버지 연금, 적금, 주택연금은? 분자가 말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장롱에서 A사 파일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신탁계약서와 각서, 분자 명의의 적금 내역,
혼인 전 재산 분리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윤식의 장기요양의료 결정에 관한 동의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제 재산은 제 이름으로 지키고 당신 아버님 재산도 당신 아버님 이름으로 지킬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손 뗄 생각 없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풀렸다. 정말 그렇게까지요? 네. 그리고 분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월요일마다 아버님 가계부를 같이 보려고 해요. 내가 원하면 그날 와서 함께 보셔도 좋고요. 감추는 게 없다는 걸 처음부터 만드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그건 뜻밖이었다. 새어머니가 가져온 액자도 신탁계약서도 매주 가계부 공개까지. 도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나중에야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다. 예,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돌아가며 현관에서 오래 머뭇거렸다.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잘해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대신 현관문 앞에 놓인 실내화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앞코가 거실 쪽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다. 분자는 복지관 반찬 배달 봉사를 계속했고 윤식은 경비실 당번을 늘려 맡았다. 서로의 근무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쉬는 날엔 시장에 같이 갔다. 생선을 고를 때 분자가 살짝 고개를 젖히면 윤식은 비늘 빛깔을 한 번 더 살폈다. 버스를 탈 땐 윤식이 자리부터 잡고 분자는 빵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일요일 저녁 분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 수요일에 산소에 가요. 거기 우리? 네. 선배님 계신 곳. 같이 가고 싶어요. 그녀는 당신 아내라는 말 대신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윤식에겐 편안했다. 어쩌면 그 표현은 경쟁이 아니라 계승일지도 몰랐다. 나이 들매 품위 같은 것. 수요일 둘은 새벽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갔다. 분자가 작은 국화 꽃다발과 손거울을 챙겼다. 봉안당 안은 싸늘했지만 깨끗했다. 분자는 액자 앞에 국화를 놓고 그날 밤 읽었던 편지의 마무리 구절을 다시 읊었다. 제가 부족해도 끝까지 이 사람 편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손거울을 열어 자기 얼굴을 확인하듯 잠깐 비추었다가 조용히 닫아 옆에 놓았다.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 사람 자다가도 다리 쥐가 잘 나요. 냄비에 물 올려놓고 깜빡할 때도 있어요. 제가 곁에서 챙길게요. 그러니 같이 좀 웃게 해주세요. 윤식은 그 앞에서 울었다. 남자의 울음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종류라 오래 참고 나오곤 했다.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분자는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달래는 손길이 읊조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됐어요. 됐어요. 봉안당을 나오며 분자가 말했다. 여보, 덜 미안하죠?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함과 충성심이란 말 사이에 오래 끼어있던달할까. 그 사이가 넓지 않게 다정하게 이어진 느낌이었다. 또 하나의 뜻밖은 한 달 뒤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서 신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의 아내 그러니까 윤식의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다. 고개가 반쯤 숙여진 채 손에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님 잠깐. 수진이 말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 상담받기로 했어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분자는 윤식보다 먼저 대답했다. 그럼요. 같이 가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일은 도윤과 수진 부부의 문제였다. 오랫동안 집안 이야기가 헝클어져 있었고 도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남자였다. 분자는 가계부 공개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힘듦을 눈치챘다. 양육과 직장일을 병행하며 괜찮다만 반복하는 얼굴. 분자가 먼저 제안했다. 상담 받아요.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실의 기다란 소파에 셋이 앉았다. 사회복지사가 천천히 질문을 건넸다. 말을 돌려서 묻거나 앞뒤를 이어서 묻지 않았다. 그건 듣는 일이 먼저라는 태도였다. 수지는 처음엔 어깨를 굳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었다. 저는요, 제가 괜찮아 보여야 누군가에게 폐를 안 끼친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아파요. 괜찮다는 말이 제 몸을 더 아프게 해요. 분자는 수진의 말 사이에 그렇죠 맞아요를 일정한 리듬으로 놓아주었다. 윤식은 옆에서 손을 꼭 모았다. 이 집의 첫날 밤에 드린 선배님 액자의 의미가 이 방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받쳐든다는 일의 의미.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분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약간 쉰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박분자 씨 되십니까? 네. 저는 박분자 씨 동생 박문철이라고 합니다. 분자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윤식이 놀라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문철이라니. 누나, 오래 찾았어요. 오래. 40 넘어서 이제 겨우.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면 얼굴 보고 싶습니다. 분자는 말을 잃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윤식은 그녀를 안치고 물을 건넸다. 수진과 사회복지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분자의 지난 날이 느리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부모가 갈라지고 남동생과 헤어져 서로 다른 집으로 입양되듯 흩어졌던 일. 공장에서 밤을 새우던 살결, 혼자가 된 첫날의 겨울 냄새. 누구 하나 붙잡아줄 손이 없어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던 시간들. 그녀는 거울을 닫으며 다짐하던 말 혼자 아프지 않겠다을 떠올렸다. 그 말이 처음으로 허공에서 실체를 얻는 순간이었다. 그래, 오라. 분자가 힘을 다해 말했다. 오너라. 한동안 모든 일들이 바쁘게 겹쳤다. 도윤과 수진이 공동 상담을 시작했고 손자 민규의 학교 담임과 면담을 했다. 분자는 복지관에서 할머니 요리 교실 봉사를 추가로 맡았다. 그리고 그 사이 동생 문철은 올라왔다. 낡은 골덴 점퍼를 입고 깊은 주름을 이마에 품은 채. 만남은 어색했지만 오래 길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에서 닮은 점을 먼저 찾고 웃었다. 문철은 손에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2장과 강목으로 만든 작은 나무배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어린 남매는 신장로 옆 논길에서 웃고 있었다. 배는 문철이 어린 시절 만든 장난감이었다. 내가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네. 분자가 웃었다. 윤식이 말했다. 좋으네요. 우리 집도 배 하나쯤 있어야지.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둘만 남았을 때 윤식은 분자에게 물었다. 여보, 첫날 밤에 거울하고 액자 들여놓은 거 그거 어디서 배웠어? 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배운 게 아니라요. 오래 마음속으로 연습했어요. 지난날 저는 자꾸 지워야 산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울수록 제가 없어지더군요. 그만 지우고 들여놓자고. 물건처럼 사람처럼. 그러면 덜 미안하고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윤식은 그녀의 어깨에 이불을 더 끌어당겨 주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반전은 아예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다. 어느 날 저녁 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제 라인이 통째로 나가게 생겼어요. 윤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늘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 뒤에 숨어 늘 버티던 사람. 윤식은 전화를 끊고 분자를 바라보았다. 어떡하지? 분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부모란 자식 대신 넘어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넘어질 때 옆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서 같이 버텨봅시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파일철의 실업급여 신청, 전직지원센터, 직업훈련 안내지를 모아 꽂았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돌려 정확한 순서를 확인하고 도윤과 수진에게 함께 가자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냉장고 옆 액자 아래에 조그맣게 메모를 붙였다. 오늘의 약속 서로를 설명하지 말고 서로의 옆에 서 있을 것. 상담실 앞에서 도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윤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이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늘 괜찮다고 한 건 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요. 윤식은 그제야 알았다. 괜찮다는 말은 종종 구조 신호의 반대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나이 든 남자의 손이건만 그 손길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몇 달 뒤 도윤은 전직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페이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숨이 붙어있는 일자리였다. 수지는 시간제 근무를 줄이고 건강을 먼저 챙겼다. 민규는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자신 있게 했다. 집안에 흩어져 있던 문장들이 조금씩 주어와 목적어를 갖추기 시작한 것 같았다. 첫날 밤의 액자 앞초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만 켰다. 분자는 초를 켤 때마다 작은 거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가끔은 윤식도 거울 안에서 자기 얼굴을 확인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매는 더 부드러워졌다. 1년이 되는 날 둘은 다시 봉안당으로 갔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작은 액자 하나에 가족 사진을 넣어 들고 갔다.
가운데 의자에 윤식과 분자가 앉고 양옆에 도윤과 수진, 앞줄에는 민규가 무릎을 굽혀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분자가 사진을 모시고 속삭였다. 선배님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편지 대신 사진을 올렸다. 지난 사람에게 지금의 사람들을 보여드리는 일. 그게 예의이고 자랑이고 마음의 보고였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니 밤 11시가 가까웠다. 윤식이 전등을 끄려는데 분자가 말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첫날 밤의 연장선이에요. 그녀는 처음 그날 꺼내놓았던 상자 안쪽에서 얇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 함께 장부라고 적혀 있었다. 꽤 많은 페이지가 이미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쓴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것과 나간 것 돈 얘기만이 아니라 마음 얘기요. 당신이 웃은 날, 내가 속상한 날, 우리가 손잡은 횟수,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고마움. 이건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쓰는 장부예요. 이제부터는 당신도 써주세요. 윤식은 공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날 밤 선배님을 모셨다. 거울을 보았다.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처음 가계부 공개 숨겼던 것이 부끄러웠다. 숨기지 않겠다고 정했다. 그 뒤로는 자잘한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도윤과 수진 상담 옆에 선다. 민규 발표 박수. 문철 상봉배. 아내 감기죽. 경비실 야근 커피. 우리 웃음. 윤식은 웃다가 어느 대목에서 울컥했다. 오늘 당신은 나에게 새 사람을 한 명 더 들여놓았다. 그것은 과거의 아내였고 미래의 우리 모두였다. 그날의 글씨는 조금 번져 있었다. 분자의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었다. 이걸 나도? 네. 나만 쓰면 안 되죠. 다음 장부터는 당신이 써요. 오늘 한 줄, 내일 한 줄. 윤식은 연필을 잡았다. 오래 굳은 손목을 한번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같은 방에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연필 끝이 종이를 떠났다. 그는 공책을 닫고 조용히 분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어쩌면 그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첫날 밤을 치른 셈이었다. 시간은 더 흘렀다. 봄이 지나 여름, 가을이 와서 다시 겨울. 겨울 어느 밤 윤식이 경비실에서 귀가하던 길, 단지 내 놀이터 옆 벤치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민규였다.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민규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 싸웠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엄마는 또 괜찮다고만 해서 저는요, 괜찮지 않아요. 윤식은 민규 옆에 앉았다. 손등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괜찮지 않을 수 있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분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벤치. 얼마 지나지 않아 분자가 핫팩과 물을 들고 나타났다. 민규야,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자. 근데 엄마도 오늘은 쉬게 해드리자. 내일 같이 얘기하자. 오늘 밤은 우리가 민규 등을 지켜줄게. 민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분자는 애가 잠들 때까지 등을 천천히 문질렀다. 아이가 잠든 뒤 분자가 속삭였다. 여보, 오늘 장부에 뭐라고 쓸까요? 윤식은 대답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등을 지켜주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수진이 찾아왔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어제는 우리가 실수했어요. 서로를 설명하려 했어요. 오늘은 옆에 서 있을게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의 사이에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사람 사이의 김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였다. 금세 사라지지만 잠시 방안을 덮이는. 어떤 관계는 큰일로 서서히 단단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작은 일들의 반복으로 은근히 깊어진다. 윤식과 분자는 두 번째였다. 작은 설거지, 작은 산책, 작은 송충이 한 마리 옮겨주는 일까지. 그 작은 일들의 장부가 채워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빚이 아니라 쌓아올린 금고를 만들었다. 그해 가을 분자의 동생 문철이 작은 땅을 팔아од은 돈으로 시골집을 손봤다. 누나가 어린 때 좋아하던 감나무가 있는 집이라고 했다. 모두 같이 내려갔다. 윤식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민규는 사다리를 붙잡고 감을 땄다.
도윤과 수지는 그걸 바다바구니에 담았다. 분자는 두 손으로 감을 들고 꼭지 부분을 가만히 만졌다. 여기 꼭지 부분이 제일 단단해야 감이 오래가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도 그래요. 마음의 꼭지가 단단해야 오래가요. 너무 꽉 잠그면 숨이 막히고 너무 헐거우면 금방 떨어지고. 그날 저녁 마당에 불을 피우고 군고구마를 먹었다. 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윤식이 장난처럼 말했다. 여보, 우리 첫날 밤에 초 켠 거 기억나? 당연히요. 그날 난 좀 떨렸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어서. 분자가 웃었다. 나도요. 그래서 초를 켰죠. 잘 살자고. 윤식이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나도 하나 준비했어. 분자가 봉투를 열자 작은 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첫날 액자 속 사진을 복사한 것과 올여름 가족 사진을 한 장 더 줄인 것이었다. 윤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선배님께도 우리에게도 같은 크기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분자의 눈가가 젖었다. 여보, 우리가 참 잘 늙어가네요. 그녀는 봉투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조금 더 뜨겁게 뛰었다. 다음 해 봄 윤식에게 작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입원실 문을 열자 분자가 먼저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에는 지난 2년간에 함께 장부가 쥐어져 있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쓸게요. 그녀는 그날의 장부를 큰 글씨로 썼다. 오늘 우리는 겁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이 있었으니. 수술은 무사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윤식은 분자를 발견하자마자 웃었다. 분자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장난을 쳤다. 괜히 예뻐 보이네. 분자가 코웃음을 쳤다. 마취 덜 깼네. 윤식이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찾았다. 우리 첫날 밤의 초를 여기다 켠 셈이네. 병실 한 구석에. 그럼요. 오늘도 켰어요. 마음에.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봄비가 흘렀다. 윤식은 잠과 깨물 오가며 첫날 밤의 방을 떠올렸다. 액자와 초, 거울과 편지. 이상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이 다만 단단한 다짐들이 모인